가족이란 뭘까요?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선생님.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족 때문에 외롭기도 하지만 0세부터 100세까지 우리는 가족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진짜 가족을 위한 학교가 열렸습니다. 요즘 가족 금쪽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가족 금쪽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학교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설레요. 아니 지금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오늘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학창 시절에 못한 거. 그때 그 배움의 끈을 놓았다고 지금까지 놓아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열공해서 좋은 부모가 되자. 굿 페어런츠. 하여튼 근데 빨리 친구들이라든지 좀 누가 왔으면 이게 좋겠어요. 지각이야, 지각.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학교에서. 이거 지금. 자, 빨리 우리 짝꿍들 안 들어요. 우리 짝꿍들. 우리 짝꿍들. 안녕하세요. 예쁜 친구 왔어요. 친구들이다. 우리 짝꿍들. 역시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예뻐 보이는데 너무 자리 좋다. 이제 네 분이 핑클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라니 소울이 엄마 배우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니 소울이 네. 엄마. 우리 맞아. 너무 예쁘잖아, 애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잖아. 네. 아니 어떻게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둘째. 맞아요. 저희 이쪽은 따님인데 소울이고 저희는 아들인데 소울이에요. 진짜. 네 드림 소울 송이 엄마 드소송 엄마. 드소송. 엄마로 또 드소소, 왔습니다. 드림소울. 감사합니다. 한 분 빼놓으신 것 같은데 하하 오빠도 키우시는 거 큰아들, 큰아들. 하하까지 하하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 말해 뭐예요? 그 아들 넷, 자, 아들 셋. 구소성 엄마 그리고 네, 저는 준우, 서우, 우남매 엄마 정시입니다. 서우는 뭐 거의 판박이잖아요. 난 그런 딸 낳고 싶어. 근데 뭐 저 자리는 왜 한 분이 지금 안 그러게요. 와요? 아, 그러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 누이신지 아니 어디서 봤는데? 예, 저 유튜브 하고 있는 유튜버 이름은 신사임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엉규라고 합니다. 네. 그 유명하신 너튜버. 어쨌든 우리 신사임당 씨 네. 끝나고 아시죠? 네. 알죠. 예, 예. 종목 세 알겠습니다. 개만. 그런 거래가 또 오늘만큼은 이 공중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요. 찐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다 같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쪽 수업 안방 1열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랜선으로. 가고 싶어. 반가.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약간 팬심이야 팬심.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컴온, 컴온. TACHO. 요즘 영어 많이 잘하시네. 요즘 영어 많이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내려가야지. 팬이에요. 약간 애기 언니 사이에선 거의 아이돌. 육아할 시.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할 건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부모시죠? 네, 우리 현희 씨 빼고 네. 현희 씨는 이제 예비 부모. 예부. 네, 예부. 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역할과 주어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러한 깊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합니다. 뭔지 알겠어.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는 도대체 부모가 돼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상처를 안고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작건 크건 그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지금 우리는 이 상처로 인해 아파하며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금쪽 수업 앞으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너무 네. 궁금한 게 많은 네, 거야.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문제집을 하루에 한 번씩 풀어야 잠을 잘 수 있었고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울면서 풀어야 했어요. 그동안 제가 풀었던 문제집이 방 하나에 가득 찰 정도로 전 문제 푸는 기계 같았어요. 대단하다. 마침내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가면 엄마가 말하는 잘했다 한마디에 어린 나이였지만 힘든 줄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일기쓰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에 들 때까지 일기를 써야 했는데 일기를요? 일기를? 엄마는 제 옆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또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어머. 그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엄마가 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젠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만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컸는데도.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들의 신상 파악이나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들의 학벌, 연봉을 꼬치꼬치 캐물어 누군가를 만나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1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 너무 중입니다. 다행이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이를 원하고 지금도 낳자고 하지만 전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한테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것 같아서요. 남편과 아이 모두 저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두려워요. 이런 저도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이분은 엄마를 좋아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엄마가 굉장히 힘들고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모가 싫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사연의 어머니는 좀 어떤 엄마인 것 같으세요? 어떤 부모일까요? 무서운 엄마. 무서운 통제. 엄마. 통제해야지 본인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네. 역시 그쪽 1년 하시던 분인데 통제란 단어. 거의 반 전문가신 것 같아요. 뭐 저희 업계에서는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 어떻게 어디를 예, 계시는 개그게. 네. 컨트롤. 네. 엄마가 딸을 이렇게 독립적인 딸로 인정을 안 하시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소유물로 하고. 생각하는 네. 엄마들이 그 일기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게 일기야말로 그것도 무서웠어요. 자기가 일기는 내 일기를 쓰는 맞아요. 건데 엄마의 일기를 적어야 되는. 이 어머니는 분명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 신화라는 거는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실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네. 안정된 자리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부모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이거는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인 거죠. 이분은 이 부모, 엄마 밑에서 클 때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런 친구들 있었는데 좀 늦바람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진짜 늦게까지 막 갑자기 옛날에 해야 되는 건데 마흔이 넘었는데 갑자기 막 늦은 시간까지 막 술을 먹고 막 남자를 만나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가 항상 그 통제를 해서 늦바람. 너무 늦바람 드는 친구도 꽤 있었어요. 사연 속에 아까 잠깐 뒷부분에 나왔잖아요. 정상적인 행복을 이렇게 꿈꿀 수 없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그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머릿속에 딱 자리 잡히니까 이 어머니는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아마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잠도 안 자고 옆에서 지켰을 겁니다. 네, 졸면 깨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자기를 키우는데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한편 고맙고 한편 엄마가 어떨 땐 너무 힘들고 싫어요. 왜? 이 엄마는 과도하게 통제를 하는 부모입니다. 왜 그런 적당한 통제는 필요합니다만 과도한 통제는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통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어머니는 침습적인 엄마입니다. 마치 화선지에 물이 쫙 스며들듯이 본인의 영향력을 쫙 끼치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부모란 학술적 용어로는 good enough, holding environment를 제공하는 parent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good enough, holding environment. 이 아이가 나랑 다른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아이의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부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이 딸이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에 따른 마음과 이거에 대한 나의 삶에 끼친 영향 이것을 잘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 극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정말 진짜. 아니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데 무슨 그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고 뭐를 맞아. 이렇게 말을 해? 맞아.
그럼 뭐 저기 오은영 박사는 맨날 나와가지고 부모가 준 상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신도 부모 없으면 못 태어났어요. 부모가 다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뭐 좀 안답시고 나와 있는 건데 맨날 무슨 부모 상처를 얘기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부모 탓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부모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혹시 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영향을 준 부분은 없나?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면 또는 내가 이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면 내가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 이 어려워하는 면에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역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송강호 씨가 그 영조로 나오고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나온 영화 사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사도 네. 봤습니다. 긴 말 하지 말자. 자결하라. 네, 이 사도세자에 대한 영화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부모 자녀 관계를 다룬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요? 네, 이 사도를 보면 아마 영조도 아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가 바라는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왕권을 단단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주 유능하고 그런 아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는 아주 어린 사도가 본인의 스승이 낸 문제를 쫙 얘기를 해나가는데 그중에 한 줄을 빠뜨립니다. 여기에 영조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그맣게 말하면 크게 말하라고 하고 큰 소리를 내면 너 내 자리에 넘보냐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마치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이가 울면 바보처럼 왜 울어? 그래서 안 울고 이렇게 하면 얘 봐라 눈을 떼꾸시네 이렇게 나온다든가 어쩌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진짜 아이 입장에서. 또 부모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자녀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불안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우리 맨날 금쪽에서 말하는 촉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촉각이 예민해져 극도로 이 감각이 예민해져서 의대증이라는 한 종류의 아마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의대증. 사도세자의 의대증 이렇게 해서 다른 옥가수. 오늘 아침 새로 만든 용품이 옵니다. 임금을 만나러 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걸 20벌, 30벌을 입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물리고 다시 입고 했던 이분이 이제 극도로 불안이 심해져서 공포스럽게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해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현실 검증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인들을 해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에 딱 들어가 있고 어머. 관에 딱 들어가 있고 어머.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세자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좀 이상해진 거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됐었던 이 사도를 생각해보면 이분이 너무 가엾죠. 너무 가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조는 사도가 뒤주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을 꺼내서 비가 오는데 안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낳고 내가 얼마나 기뻐서 너를 낳은 이 기쁨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영조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조만의 사랑의 방식이 사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마 영조대왕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걸 과연 느꼈을까? 의문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강박적 양상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혹시 그런 거 좀 자연스럽게. 있으세요? 들어볼까요? 네.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 옷이랑 샤머니즘. 좀 약간. 샤머니즘.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저 뭐 옷도 그런데 저 네. 팬티도 빨간색밖에 안 입어. 그걸 해야지 돈 번다고 어디서 거든요. 아니, 혼자 튀세요, 옷이. 아, 저 까만 네, 티셔츠도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티셔츠도 부자들이 까만 티만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뭐 설마 잡순가 했어. 어머, 저 누구 집이에요? 전부 다 어머, 저 누구 집이에요? 전부 다 검색 옷이야. 네. 저희 집인데 티셔츠다. CG 같아요. 뭐야? 다 옷이에요, 저기? 네네네. 나는 그 이불인 줄 알았어. 어머! 실실이 아니, 저 뭐하러 저렇게 많이 사셨어요? 지금 옷장 사진이 있는데 아, 블랙 저 조금씩 다 달라요. 기분에 따라서. 그래. 아니야. 본인 눈에는 다 달라. 아니, 네. 이거는 있고 없고, 스티치가 있고 없고. 아니, 저기 약간 진한 까만색이 있고. 그렇지. 하나에 같은 그쵸. 감정은 없어. 네, 저 약간 그 만든 데도 조금씩 다르고. 오 박사님한테도 그런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가르마가 저기 헤어스타일. 아니 헤어스타일. 늘 가르마가 맞아. 그리고 웨이브의 개수도 너무 비슷해서 그게 너무 궁금해. 갑자기 머리를 보고서 이거 몇십 년 동안 저 머리였는데 엄청나게 제가 오늘 꾸미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어떠세요? 촬영이 없으실 때. 할 때는 찔끔 묶거나 네, 머리 올리거나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머리를 이렇게 잘 못 세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할 때만 엄청나게 전문가의 진짜요? 네, 아니 그냥 동네 네, 다니실 네. 때 그냥 저 머리 안 하고 다니시면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그냥 아니요, 저도 강박 있어요. 어떤 강박이 어떤 게 있어요? 있냐면 아마 저랑 우리 형돈 씨나 현 씨는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볼펜이 있어요. 볼펜?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지니고 있어야지 머리에서도 술술술 나오는 거 같고 말로도 술술 나오는 것 같은데 부적처럼. 아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촬영하고 나서 그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항상 네. 녹화 끝나고 그 얘기하세요. 볼펜도 잘 챙겨주세요. 어떡해. 근데 그걸 네. 잃어버리셨어요? 네, 뭐 잃어버렸는데요. 인생이란 언제나 내 앞에 당면한 상황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하고 사는 겁니다. 와, 진짜 뭐 거의 어쩔 수 없는 도인이시다. 거지.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또 뭐 좀 재밌는 게 있죠? 자, 저 보시면 우와. 이런 거 구하기 힘든데. 우와. 이런 거 구하기 힘든데. 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인형인데. 무슨 인형이지? 마루 인형이잖아요. 마루 되게 마루 뭔가 인형. 의외예요. 아, 귀여워. 애기 인형도? 네. 아니 선생님 언제부터 인형을 좋아하신 이거 거예요? 뭐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형놀이를 좋아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모은 건데요. 제가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왔던 이 여주인공들의 캐릭터 인형들을 좀 모으는 면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근데 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50개.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여기서 좋아하는 인형은 궁금해요. 아끼는 네, 캐릭터. 아끼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엄마의 형이 닮았어. 선생님이랑 닮았어요. 진짜 야, 천이야. 닮았어요. 친구보다 더 잘해주는 거 아니냐? 또 같은 옷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오, 네. 같은 종친이니까. 네. 드리 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족이에요. 3남매 다 안정적인 직장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저는 사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주 높습니다. 오빠는 바빠서 동생은 막내라는 이유로 집안일도 딸인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참는 건 항상 제 몫이었어요. 차별을 받았구나. 하루는 오빠가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훔친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그걸 다 봤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무조건 오빠 편만 들더라고요. 오빠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라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끝마다
넌 아빠 닮아서 눈치가 없어. 감정 표현 안 하고 독한 게 아빠를 꼭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빠 닮은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딸들은 엄마와 진솔한 얘기도 나누고 친구처럼 잘 지낸다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한없이 멀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시간이 갈수록 원망만 쌓입니다. 제가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상처 받으셨겠다 진짜. 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깊은 차별 아니어도 이 당시 때 막 오빠랑 내 거랑 반찬만 좀 달라도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난 아직까지 막 서운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이거는 더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아이도 혹시 우리 둘째도 이렇게 중간에 껴서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아마 이분의 어머니께 차별했다고 하면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적 없다 얘 이러실 것 같아. 그런 적 없다고 하실 겁니다. 네. 무슨 진실 공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나 그 당시에 그때 그 아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진실 공방과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 맞습니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거는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이 아이한테 하는 여러 가지의 태도나 방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사연자의 어머님은 40년대생 아니면 후반에 아니면 50년대생 초반. 그런 시간에 박사님 얘기 더 들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시간에 이 얘기 올라가시네요. 올라가시는데요. 잘 어떻게 해보시죠. 네. 나갔다 올게요. 시대의 변화에 끼어 있는 엄마다. 네.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윗세대가 조금 남아 선호 사상이 좀 네. 있었죠, 우리가. 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네, 압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못나서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 역시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자식을 그렇게 대했던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이거죠. 부모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부모를 그냥 사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이거를 그냥 인간으로서 이해해보는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모의 미성숙함으로 줬던 나에 대한 영향을 오롯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적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만 섭섭하면 슬퍼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그래도 잘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을 좀 더 보호하고 내가 좀 더 나를 잘 치료하고 치유하고 위로해서 다음에 펼쳐지는 나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가치 있는 내일 또 펼쳐지는 나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해 보는 거죠. 30대 후반에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네. 이분은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고 교통사고를 겪었어요.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나서 체중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분이. 처녀 때는 굉장히 날씬했었대요. 그분이 어느 날 친정집에 갔는데 친정어머니가 보자마자 머리속 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야, 몸이 그게 뭐야. 살이 부룩득 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아파서 지금 이래요. 야, 너 그거 살 빼면 다 안 아파져. 야, 이게 뭐니? 야, 너 맨날 그 생선가게 아줌마가 그 입 날씬한 딸 잘 결혼 생활해서 잘 살죠? 야, 너 그 앞에 지나가지도 마. 이거를 보고 다시는 내가 친정집에 오나 봐라 하고 아주 다짐을 하고 너무나 상처를 받고 이제 돌아왔노라고. 그러나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친정 어머니는 그냥 딱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좀 더 공감을 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보고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정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가 좀 그러지 원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바라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엄마가 주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엄마한테 뭐 엉덩이에 그 슬리퍼 자국 나게, 고무 슬리퍼 자국 나게 맞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예쁜 딸을. 그랬는데 그게 두고두고 자국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나름의 어떤 상처들,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을 이제 마음속에 갖고선 크고 결혼을 하고 이제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걷고 있을 때였어요. 좀 숨통을 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갑자기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31에 결혼을 해서 둘에 낳는데 엄마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거예요. 그치. 24세 시집가서 5세 애를 낳고 저는 7에 8에 그때 어머 그때 진양이 저 이름 엄마 이름 진양 정진양 씨. 진양이 좀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보름달을 보면서 달 보다가 갑자기 그럴 수 있어. 그때 진양이랑 조금 찌릿하고 통했던 그 기분을 제가 느끼고 나서 갑자기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는 똑같이 내가 그걸 이해하기 전이나 후나 너는 막 뭐 이렇게 하죠. 다른 엄마들처럼 그게 뭐니 뭐부터 시작해서 뭐 막 독서를 막 훔치는데 내가 그때 걔를 한 번만, 지금 나보다 어리니까 나는 그때 32살인데 걔는 27살이니까 내가 언니로서 한번 만난다면 좀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철드는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늘 부모를 좀 떨어뜨려 놓고 한 인간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자분이세요 이번에. 자소서만 수백 번 고치고 구직 사이트에 지원서를 넣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힘들어하신지. 전 항상 1차 서류 전형까지는 붙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남들보다 뚱뚱한 제 외모가 문제는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살을 빼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진 않네요. 취업 스트레스와 다이어트만으로도 힘든데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빠의 막말입니다. 왜 뭐라고 얘기해? 다이어트를 한다는 놈이 고기를 또 처먹어? 의지가 쓰레기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아이고. 너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냐? 아우 너무 상처겠다. 야, 100kg 넘으면 코끼리지. 그게 사람이냐? 너무 이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빠의 막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저는 대화법 책도 찾아 읽어보고 아빠에게 먼저 대화를 나눠보려고 시도했지만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취업도 못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내가 죄인이다. 기생충 같은 놈. 취업도 못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내가 죄인이다. 기생충 같은 놈. 이렇게 모든 대화는 막말과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엄마 없이 힘들게 저를 키워준 건 감사하게 엄마가 생각해요. 없으시군요. 제가 빨리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제가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너무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중입니다. 아빠가. 혼돈이 올 것 같아. 너무 괴롭겠다.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말을 통해 사랑한다고 전하고 용서도 하고 위로도 전달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인 가족끼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이 상처 주는 부모의 말, 왜 부모는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게 일자리랑 다이어트 이런 성과를 추구하는 문제랑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큰 자극을 줘야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어떤 충격 요법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의 어떠한 문제를 고쳐주고 싶어 해요. 어떠한 잘못된 거는 뜯어 고쳐주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따끔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면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내지는 채찍질을 하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부모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평소에도 좀 산만해요. 저 빨리 들이마 빨리 양치질 해야지 하는데 또 막 이렇게 산만하게 하다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 이렇게 약간 넘어질 뻔하면서 와장창창하고 그 양치컵이랑 막 다 쏟아서 욕실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너무 놀랬고 근데 그 표현을 제가 너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더니 그때 한 6살 정도 어린 나이였는데 엄마 이럴 땐 내가 다쳤는지 먼저 물어봐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너무 놀랬어요. 이제 아이가 6살이라는 나이만 돼도 내가 서운해라는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와닿는다. 났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아이 문제집을 이제 풀고 있고 옆에서 채점해 주는데 너무 쉬운 건데 실수로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 바보야라는 말이 나온 거야.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모르고 순간적으로 너무 답답하니까 나온 거예요. 너무 미안해.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어린이잖아. 엄마가 날 기다려줬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반성이 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두 분은 평소의 관계가 부모가 엄마가 편안하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본으로 엄마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어쩌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소화를 해나가요. 왜냐하면 부모도 인간이니까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자기를 훨씬 사랑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막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면 이거는 자식 입장에서는 공격이에요. 네, 공격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정서의 표현은 그 시작이 사랑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맞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0.001도 의심 안 합니다. 그거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 안에는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마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면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얘가 굉장히 나쁜 면이야. 이런 미성숙함을 통해서도 사랑은 표현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방적인 거라고 보죠. 물론 그건 역시도 잘 되라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랑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돕지 못합니다. 되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제가 충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말하세요. 뭐라고요? 그런데 말해도 부모님이 어떨 때는 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네. 거예요. 잘 되라고 내가 네. 얘기한 거야. 그래도 그냥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당신한테 그냥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이 인정하거나 부모님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랬노라고 말해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얼마나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나는 너 사랑한 거밖에 기억 안 난다.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면서 너 뒷바라지 했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우리 부부는 희생한 거밖에 생각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꼭 대학을 가겠대요. 뭐 대학을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본인은 가겠대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봤더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못 받겠죠. 당연히. 여기서 누가 제일 속상하겠습니까? 본인. 그렇죠. 본인이 제일 속상하죠. 어쨌든 속상한 건 맞습니다. 속이 상한 건 마음이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상황은 상황인 겁니다. 아들이라고 합시다. 이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도 않고 밥도 뭐 안 먹는다 하고 슬퍼서. 계속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 뚝뚝. 야, 나와서 밥 먹어. 아, 됐어요.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밥도 안 먹어.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밥도 안 먹어.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나와. 됐다고요. 나가세요. 이제 야, 네가 시험을 못 본 거지. 우리가 언제 학원 간다면 학원비를 안 주니 갔다 오면 딱 간식 챙겨나 밥을 안 차려주니 너 그렇게 그따위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 대학이 무슨 근거리 배정이냐. 너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A 엄마예요. A 엄마. 자, B 엄마는 엄마 빨리 와주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네가 제일 속상하지. 그런데 그래도 밥은 먹어라. 밥을 안 먹으면 또 나는 엄마니까 또 속상해.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의논을 해보자. 너무 엄마처럼 되고 싶어. 없는 엄마. 없는 엄마. 없는 엄마. 우리 엄마가 있습니까? 없어. 힘이 될 수 있다.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가상에나 있는 엄마. 조금 더 A 현실적인 엄마하고 B 엄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네, 아들을 공통점. 걱정하는 거? 마음. 아들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네, 아들을 밥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공통점이에요. A하고 B 엄마 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시험 못 보고 학교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를 본인도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 걱정됩니다. 밥 안 먹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A 엄마가 자기가 B 엄마처럼 말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B 엄마는 없거든. B 엄마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오은영 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기억하는 거는 감정.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했던 마음만 기억하지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B 엄마처럼 말하는 거는 미드 대사가 이상하죠. 남사식으로 뭐예요? 영화 대사. 남의 엄마 같아, 남의 엄마.
뭔가 정이 안 느껴지는 대사. 아이가 만약에 뛰면 너 손 내려와 와. 너 한번 대어봐. 난데? 우리 엄마들. 진보다. 엄마.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가. 한다든가. 아니 이게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도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근데 이렇게 전달하는 언어 화법이 우리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그렇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부모는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냥 너는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말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오글거리잖아요. 좀 이 오글거리는 걸 극복하고 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해. 정말 고맙다. 너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자식이라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줘야 이것이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듣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듣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네. 맞아. 그리고 이것은 배우자에게 해줘도 좋아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배우자한테 더 어려워. 진짜 어려워.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온 에너지를 진짜 배꼽까지 끌어당겨가지고서 아이한테 애 쏟고 쏟으니까. 나니까 맞아요, 남편한테. 왔어 이제 이렇게 약간 쾌하신 거. 너무 피곤해. 근데 오히려 너무 막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거나 막 입버릇처럼 하면은 그게 오히려 영혼이 없거나 좀.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애교가 많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저는 진짜로 난 여보한테 너무 고마워 라든지 난 진짜 여보 아니었으면은 결혼을 못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이런 말,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가끔씩 정말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남발하지 네, 말고 네. 못된 말 하지 근데 말고. 남편은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한국 정서상 그죠? 약간 그게 오글거리죠. 오글거려. 근데 저는 그 표정 약간 입꼬리 실룩거리면서 못 들은 척 한다거나 막 왜 이래? 뭐 이러면 그 말이 좀 나도 사랑해 이런 말로 들려요. 왜 이래? 사랑해. 애기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 애기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오래 사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른은 어쩌면 오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특성을 알죠. 아, 이 표현이 좋다는 표현이구나. 이걸 미루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짐작할 수 있지만 아이는 나 이거 오늘 그려왔는데 그러면 이거 네가 이렇게 끝까지 그린 거야? 이거 시간 많이 걸렸겠다. 근데 너 되게 많이 노력했네. 와, 멋져. 이렇게 해줘야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러나 네가 열심히 한 것은 네가 잘한 거야. 옳은 거야. 그걸로 충분해. 이랬을 때 내가 굉장히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쫙 생기는데 이걸 뭘로 합니까? 말로 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걸로 진짜 네. 신혼 초에는 전 진짜 많이 싸웠어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표현을. 언니는 오히려 못하고 저 되게 무뚝뚝하니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입 밖으로 내는 게 너무 창피하고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제이슨 씨가 한동안은 저한테 말로 못하겠으면 돈이라도 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표현을 하라고. 그래야 나 상대방. 뭘 선물이라도. 왜냐면 너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선생님 만약에 A 엄마 밑에 자랐어요. 네. 그럼 제가 B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될 수 있습니다. 네. 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인간은 특히 정서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은 언제나 후천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어떤 40대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 40대 남자분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집에서 컸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따뜻함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니와 유사하게 굉장히 통제적이고 언제나 몇 시에 들어올까? 왜 늦었어?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해졌는데 이제 이 아내가 그럴 때마다 좀 공격적인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물건을 던진다든가 남편을 때린다든가.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맞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로부터.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를 때리는 배우자와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너가 맞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들이 괜히 때리겠니. 맞기 싫으면 너도 때려. 맞기 싫으면 너도 때려. 네. 어떡해.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엄마가. 나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릴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나를 때리는 배우자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일어섰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네 이혼한 거 알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사니? 어머니 인생을 걱정하는. 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너무 두렵대요. 혹시라도 다시 결혼을 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배우자를 또 만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하면서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도 하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을 딛고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이 오류의 반복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나의 내면의 불안을 감당해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숙의 과정을 통해 나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연을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싱글이시고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하시고 활동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우울해지더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저랑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SOS를 치신 거죠. 이게 본인이 굉장히 지금 현재 힘이 든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상담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좀 부모하고 어땠는지 좀 여쭤봤어요. 본인은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언니 오빠가 많아서 정말 외롭지 않았대요. 어머니는 자기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이 보기에도 좋은 분이시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머니한테 매를 맞은 적도 없고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단둘이의 기억이 거의 없더래요. 기억이 거의 없더래요. 본인은 언제나 얘들아의 묶음에 살았대요. 언제나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밥 먹어, 얘들아 학교 가야지 이거지. 윤지야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시아야 너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저녁은 뭐 해줄까? 이런 경험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셨대요. 아버님은 풀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근데 아버지는 1년에 한 10달 정도는 바다에 나가 계시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하시면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다시 나가시고 그러셨대요. 이제 1년에 뭐 간만에 오신 아버지가 뭐 막내딸한테 뭘 무슨 화를 냈겠습니까? 예뻐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싫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기 친구 여자아이 A하고 B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왜요? A하고 B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어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B가 야 니네 아빠야 왜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말하니? 이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듣고 깜짝 놀란 게 아버지하고도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본인은 아버지가 싫지 않았지만 아버지랑 그런 시간을 가져본 기억이 없고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쪽 끝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더래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딱 본 순간 땅바닥에 발이
딱 얼어붙었대요. 왜요? 딱 얼어붙었대요. 왜요? 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반가워야 되지 않나? 아버지가 그 순간 아빠 이러고 달려가야 될지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렇네. 아버지가 싫진 않았지만 이분과 아버지 사이에 실질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 아빠랑 우와. 보냈던 시간이 없으니 아빠를 보고 당황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쪽에서 걸어오던 덩치가 큰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래요. 저 멀리서 보이는데 걸음을 딱 멈추더니 땅에서 뭘 떨어진 걸 줍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딸이 뭐를 하지? 그러면서 한참을 봤대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허리를 세우더니 걸어오시더래요. 어느 순간 자기 발 앞에 딱 아버지가 멈춰 선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의 손에 들꽃다발이 들려있더래요. 들꽃다발이 들려있더래요. 들꽃다발이 들려있더래요. 꽃다발 모으신 거였어? 이 딸을 보고 아버지가 길에 있는 들꽃을 꺾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게 들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엉성하게 묶어서 이 딸한테 윤지야 그러면서 꽃다발을 탁 아빠가 안기더래요. 자기는 그 순간 그 전까지 아버지 다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그냥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확 안겼대요. 그러면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덩치가 큰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들꽃 다발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들꽃의 향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지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대요. 한 5분 남짓의 시간이었대요. 박사님이 그걸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그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우울할 때는 언제나 그 들꽃의 향기가 기억났대요. 그 들꽃의 향기를 딱 떠올리면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난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나는 마음이 너무 따뜻했는데 그런 날이 다시 오겠지? 마음을 추스리면 그 죽고 싶었던 생각에서 쓱 팔을 빼고 있는 자기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울었어요. 같이 손을 잡고. 이런 들꽃다발 같은 부모가 돼준다면 평생에 단 5분의 기억이지만 이 5분의 기억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삶을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한테 그런 부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네. 저도 아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름달 보는데 그게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웃어주시는 게 그 당시 계실 땐 표현을 한 번도 못했는데 그 달을 보면서 그렇게 아빠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 아빠 미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지금 너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텐데 근데 안 계시니까 지금 내 얘기를 듣는데 그 보름달 봤던 그림이 생각나면서 우리 아빠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나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생각나네. 우리 현희 씨 아버님의 그 사랑과 현희 씨가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비록 옆에 안 계셔도 현희 씨 마음 안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현희 씨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또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네, 우리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는 부모와 이런 기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힘들고 이 스트레스,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과연 올까? 이러한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못 막습니다. 이걸 골라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훅 옵니다. 다만 이것을 겪고 나갈 때 내가 끝도 모르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나를 지키는 힘은 돼야 합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건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던 그 기억들, 부모와 굉장히 행복했던 그 순간들,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나의 삶을, 나의 좌절을, 나의 고통을 겪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그래, 이 단편의 기억, 이 기억을 아이들이 갖고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끝을 좋게.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커버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네. 알아서 혼자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너는 물어보셔야 돼요. 아, 어머.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희망이 된 것 같아요. 3살 위에 오빠가 있어요. 장애가 있죠. 윤지야. 채널 A